어젯밤 제가 말한 2.8% 정확히 맞았습니다. 근데 그 숫자를 뜯어보니까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안에 숨어있던 진짜 숫자가 핌코와 골드만삭스를 정반대로 갈라놓았습니다. 지금 두 부류일 겁니다. 3.8%면 끝장 아니야. 그리고 어차피 기름값이잖아. 빼면 괜찮아. 둘 다 절반만 맞았습니다. 헤드라인 3.8%는 공포를 부풀리고 있고 근원 2.8%는 안심을 부풀리고 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그 두 겹 아래에도 있었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네 가지를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첫째, 2.8% 안에 숨어있던 진짜 숫자. 둘째, 그 숫자를 보고 월가의 거장들이 왜 정반대로 갈라졌는지. 셋째, 시장이 어젯밤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는지. 넷째, 내 돈을 지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마지막이 오늘 핵심입니다. 역사에서 답을 찾는 경제 해결사. 같이 보시죠. 먼저 3.8%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헤드라인을 한 겹씩 벗기면 숫자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젯밤 미국 노동통계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년 대비 3.8%,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뉴스 헤드라인만 보면 겁이 납니다. 근데 방향을 보면 다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3월 0.9%에서 4월 0.6%로 떨어졌습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는 건 맞지만 오르는 속도는 줄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는 왜 높아졌느냐? 에너지입니다. 이번 달 전체 물가 상승분의 40% 이상이 에너지 한 항목에서 나왔습니다. 가솔린이 전년 대비 28.4%, 연료유가 54.3%, 체감으로 바꾸면 작년에 난방비가 10만 원이었던 집이 올해 15만 4천 원을 내고 있는 겁니다. 에너지를 빼보겠습니다. 식품도 같이 빼면 근원 CPI가 나옵니다. 전년 대비 2.8%. 지난 영상에서 경계선이라고 했던 그 숫자 정확히 한가운데에 떨어졌습니다. 2.8%면 아직 관리 가능하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숫자를 뜯어보니까 안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습니다. 근원 CPI 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주거비입니다. 거의 40%. 이 주거비가 4월에 전월 대비 0.6% 뛰었습니다. 3월의 2배입니다. 근데 이 급등에는 사정이 있습니다. 작년 10월에서 11월 미국 정부 예산 공백으로 통계 데이터가 빠졌습니다. 밀린 수치가 4월에 한꺼번에 반영된 겁니다. 집값이 한 달에 2배 속도로 오른 게 아니라 통계가 따라잡은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주거비가 근원 CPI의 40%를 차지하니까 이 하나가 부풀려지면 2.8% 전체가 같이 부풀려집니다. 그러면 진짜 물가를 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에너지를 빼고 식품을 빼고 주거비까지 빼는 겁니다. 연준 위원들이 회의 때마다 들여다보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슈퍼코어. 공식 명칭은 근원 서비스 물가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지표입니다. 항공료, 미용실 요금, 자동차 보험료, 병원비, 외식비, 순수 서비스 가격만 모아놓은 겁니다. 연준의 채공개입니다. 이 슈퍼코어가 4월에 전월 대비 0.45% 올랐습니다. 3월에 0.18%였으니까 한 달 만에 2.5배. 전년 대비로는 3.38%. 이게 오늘의 진짜 숫자입니다. 이 0.45%가 어느 수준이냐?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물가가 안정되던 시기에 슈퍼코어는 0.1%에서 0.3% 사이를 오갔습니다. 0.45%를 넘은 건 2022년 인플레이션 피크 때뿐입니다. 그때는 0.8%까지 갔습니다. 지금 0.45%는 안정기와 위기의 경계선 위에 올라선 겁니다. 기름값을 빼도 식료품을 빼도 집값까지 빼도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항공료가 전년 대비 20.7% 뛰었습니다. 작년에 80만 원이었던 미국행 비행기가 올해 97만 원입니다. 이건 기름값이 밀어올린 게 아닙니다. 항공사가 미용실이, 가전 매장이 수요를 보고 가격을 올린 겁니다. 가구와 가전 전월 대비 0.7%, 개인 관리 서비스 0.7%, 서비스 업종이 가격을 전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입니다. 근데 여기서 반대쪽 증거도 짚겠습니다. 근원상품, 에너지와 식품을 뺀 공산품 물가는 전월 대비 0.03%입니다. 사실상 제로. 물가가 전방위로 번지는 건 아닙니다.
번지는 곳과 안 번지는 곳이 선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 슈퍼코어 0.45%를 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낸 사람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의 수장입니다. 핌코, 운용자산 2,6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의 4배가 넘는 돈을 굴리는 곳입니다. 최고 투자 책임자 댄 이바신. 이 사람이 지난주 파이낸셜 타임스 인터뷰에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금리를 안 내리는 게 아니라 올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핌코는 채권 운용사입니다. 금리가 내려가야 채권값이 올라서 돈을 법니다. 그 사람이 올라갈 수 있다고 경고하는 건 자기 장사의 불리한 시나리오를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바시는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움직였습니다. 핌코의 포트폴리오를 기업 신용 비중 축소, 고품질 단기물과 인플레이션 보호 자산 중심으로 옮겼습니다. 방향을 바꾼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국채라는 건 나라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겁니다. 10년 동안 빌려주는 걸 10년물이라고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새로 나오는 국채가 이자를 더 줍니다. 그러면 예전에 산 국채는 매력이 떨어져서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바시는 10년물 같은 긴 국채를 줄이고 1년에서 2년짜리 짧은 국채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도 짧은 국채는 손실이 적으니까요. 2,600조 원을 굴리는 사람이 방어 태세로 전환한 겁니다. 이바신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유럽과 영국은 이미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가 긴축으로 가는데 미국만 금리를 내리면 달러가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수입품 가격이 올라갑니다. 인하가 역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이바신만이 아닙니다. 프랭클린 템플턴 CEO 제니 존슨도 같은 주에 연준이 금리를 내리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채권업계 두 거물이 같은 주에 같은 경고를 던진 겁니다. 이 경고가 허공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연준 안에서 이미 균열이 벌어졌습니다. 4월 29일 통화정책회의, 금리 동결을 결정했는데 표결이 8대 4였습니다. 4명이 동시에 반대표를 던진 건 1992년 이후 처음입니다. 무려 34년 만입니다. 클리블랜드 해맥, 미니애폴리스 카시카리, 댈러스 로건, 이 세 사람이 요구한 건 추가 인하 가능성 문구를 삭제하라였습니다. 재밌는 건 4번째 반대표입니다. 스티븐 미란 이사는 정반대 이유로 반대했습니다. 0.25%포인트 인하를 요구한 겁니다. 같은 회의에서 매파 3명과 비둘기 1명이 동시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파월 체제 8년 만에 가장 깊은 균열입니다. 열흘 뒤 시카고여는 총재 굴스비가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금리 인상도 테이블 위에 있다. 연준 내부에서 인상이라는 단어가 공개적으로 나온 건 이번 사이클에서 처음입니다. 같은 날 모건 스탠리 수석 경제전략가 앨런 젠트너도 못을 박았습니다. 근원 CPI 상승은 높은 에너지 가격이 경제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는 뜻이다. 새 연준 지도부가 들어서도 바로 비둘기파 전환은 없다. 어젯밤 CPI 발표 직후 금리 선물 시장의 숫자가 확 바뀌었습니다. 연말까지 금리 인상 확률이 30%를 넘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한 자릿수였습니다. 소비자들의 주머니에서도 신호가 나옵니다. 4월 실질 평균 시급이 전월 대비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2달 연속 하락은 2022년 6월 이후 처음입니다. 마트에서도 식료품이 전월 대비 0.7% 올라 4년 만에 가장 큰 월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쇠고기가 한 달에 2.7% 뛰었습니다. 핌코 쪽의 그림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슈퍼코어가 번지고 있고 이바시는 포트폴리오를 방어로 옮겼고 연준은 34년 만에 갈라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화재 현장에서 환풍기를 트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쪽 논리만 들으면 당장 전부 현금화하고 싶어집니다. 근데 같은 숫자를 보고 정반대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금리 인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시점을 뒤로 미뤘을 뿐입니다. 기존에 9월과 12월 두 차례를 전망했는데 12월 한 번으로 줄이고 나머지를 내년 3월로 넘겼습니다. 골드만의 논리는 수준이 아니라 기울기입니다. 연내 근원 PCE가 3% 수준에 머물 거라고 봤습니다. 높은 숫자입니다. 근데 유가가 빠지기 시작하면 PCE도 따라 내려옵니다. 그 시점이 12월이라는 계산입니다. 이 논리를 뒷받침하는 숫자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
5월 예비치가 전월 4.7%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기름값이 올해 44% 넘게 올랐는데 소비자들의 기대치는 오히려 내려간 겁니다. 인플레이션이 고착되려면 실제 물가 상승과 앞으로도 오를 거다라는 기대 심리, 이 두 가지가 같이 올라야 합니다. 지금은 실제 물가는 올랐는데 기대 심리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고착이 아니라 일시적 충격에 가까운 패턴입니다. 경제 체력도 버티고 있습니다. 4월 비농업 고용이 11만 5천 개 나왔습니다. 예상 6만 5천 개의 거의 2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기름값이라는 외부 충격 하나가 물가를 올리고 있을 뿐이라는 뜻입니다. TCW그룹의 채권 매니저 루벤 호바니시안이 이 논리를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일 가능성이 크다. 지금 환자의 열은 높은데 감염이 아니라 화상 때문입니다. 화상에 항생제를 쓰면 부작용만 남습니다. 그러면 슈퍼코어가 0.3%로 내려오려면 뭐가 바뀌어야 하느냐? 유가입니다. 유가가 내려오려면 호르무즈 해협이 열려야 합니다. 이란이 내건 조건은 5가지. 전쟁 행위 중단, 재발 방지 보장, 전쟁 배상금, 전선 전투 종결,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주권 인정. 마지막 조건은 미국이 받아들이기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협상이 풀리느냐가 유가의 방향이고 유가의 방향이 슈퍼코어의 방향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시나리오대로 6월 안에 호르무즈가 재개방되면 유가는 3분기 $100, 4분기 $90로 내려옵니다. 시티그룹의 글로벌 전략 수석 베아타 만테이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미국 주식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올렸습니다. 미이란 휴전 논의가 진전되면 안도 랠리가 퍼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포트폴리오에서 기술주와 AI 비중을 늘렸습니다. 골드만 쪽의 속마음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지금 무서운 건 기름값이지 경제가 무너지는 게 아니다. 기름값은 정치가 풀면 끝난다. 그렇다면 시장은 어젯밤에 어느 쪽에 표를 던졌을까요? CPI 발표 직후 달러 인덱스가 98.32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98을 넘으면 경고 신호라고 했는데 넘었습니다. 달러가 강해졌다는 건 시장이 금리 인하 기대를 걷어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10년 국채금리는 장중 4.44%까지 올랐습니다. 전편에서 4.5%를 두 번째 경계선으로 잡았는데 거기까지는 안 갔습니다. 유가는 WTI 100일 달러를 돌파했고 브렌트유는 105달러, 원달러 환율은 1,49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한국장은 더 극적이었습니다. 코스피가 장 초반에 7,999까지 올랐습니다. 8천 문턱, 바로 앞이었습니다. 거기서 외국인이 쏟아냈습니다. 하루에 5조 6천억 원, 지수가 7,421까지 밀렸습니다. 곡에서 저가까지 578포인트, 사거래일 누적으로 외국인이 20조 원을 팔았습니다. 우리나라 국방예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나흘 만에 빠져나간 겁니다. 그 자리를 개인이 6조 6천억 원 사들이면서 메웠지만 결국 7,643에 마감해서 2.29% 하락입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 하나를 더 보겠습니다. 20조 원을 팔았는데 외국인의 코스피 보유 비중은 여전히 38.9%입니다. 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팔았는데 비중이 최고라는 건 뭘 뜻하느냐? 주가가 올라서 보유 주식의 가치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건 이탈이 아니라 리밸런싱입니다. 반도체 비중이 너무 커져서 줄이는 것이지 한국 시장을 떠나는 게 아닙니다. 공포에 휩쓸리기 전에 이 구분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미국 시장도 보겠습니다. S&P 500 현물은 0.16% 하락에 그쳤습니다. 근데 기술주 중심 나스닥은 0.7% 빠졌고 반도체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서 3% 빠졌습니다. 물가에 민감한 성장주가 먼저 맞은 겁니다. 시장의 판결, 달러 강세, 국채 금리 상승, 성장주 약세, 유가 추가 상승, 외국인 대량 매도. 반표는 핌코 쪽에 찍혔습니다. 근데 10년 국채가 4.5%를 안 넘었고 S&P는 0.16%만 빠졌습니다. 만표는 아닙니다. 근데 같은 날 밤 뉴욕 존투자 컨퍼런스에서 월가의 전설급 매니저 3사람이 시장보다 더 강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그린라이트 캐피탈의 데이비드 아이논, 2008년 리먼 붕괴를 예측한 사람입니다. 시장이 역사적으로 매우 비싸다. 6주 전 바닥에서 16.9% 반등하는 동안 자기는 방어 태세였다고요.
기회를 놓쳤지만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람도 기회가 없다고 한 건 아닙니다. 같은 자리에서 전황위 종목 5개를 직접 골라 발표했습니다. 다코타 웰스의 로버트 파블릭은 비유로 말했습니다. 파티가 저녁 7시에 시작됐는데 지금 밤 10시 반이야. 아직 즐기는 사람도 있지만 일찍 온 사람은 슬슬 코트를 찾기 시작한다. CPI가 높게 나왔는데 시장이 안 빠진 건 좋은 뉴스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클 버리, 서브프라임 붕괴를 혼자 예측해서 영화로까지 만들어진 사람입니다. 1999년에서 2000년 버블 붕괴 직전의 마지막 몇 달처럼 느껴진다. 올해 들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5% 올랐는데 이 궤적이 2000년 3월 기술주 폭락 직전과 닮아 있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파티가 끝나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근데 이 경고가 곧바로 팔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양쪽 함정을 짚겠습니다. 핌코가 맞는 시나리오에서의 함정, 금리 인상이 확정적이다 라고 판단해서 성장주를 전부 팔았는데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어서 오히려 반등하는 경우, 오늘 코스피가 7,421까지 빠졌다가 7,643으로 올라온 게 이 패턴입니다. 골드만이 맞는 시나리오에서의 함정, 하반기 인하를 확신하고 성장주에 올인했는데 슈퍼코어가 석 달 연속 0.45% 이상이면 기대가 무너집니다. 시나리오는 판단 도구이지 예언이 아닙니다. 숫자가 확인된 뒤에 움직이는 게 순서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누가 뭘 하고 있느냐? 어젯밤 움직임을 보면 방향이 보입니다. 이바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핌코 포트폴리오를 단기 국채와 인플레이션 보호 자산으로 옮겼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는 환경에서 달러 표시 단기 국채를 들고 있으면 원금도 지키고 이자도 받습니다. 2,600조 원 운용사의 방어 전략입니다. 같은 날 시티의 만테이는 반대로 갔습니다. 기술주와 AI 비중을 늘렸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성장주가 가장 먼저 반등한다는 계산입니다. 그리고 이 계산을 뒷받침하는 움직임이 같은 날 하나 더 나왔습니다. 웰스파고가 CPI 3.8%가 나온 당일에 엔비디아 목표가를 265달러에서 315달러로 올렸습니다. 물가가 무섭다는 날에 왜 올렸느냐? AI 데이터 센터 매출 전망을 깔아봤더니 물가 충격보다 실적 성장이 더 빠르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아셔야 합니다. AI에 들어가는 핵심 반도체를 만드는 곳인데 이 회사 주가가 오르면 AI 관련 주식 전체가 같이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도체가 괜찮은지 나쁜지를 보려면 이 회사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같은 날 토스트라는 핀테크 회사는 투자 의견이 매수에서 중립으로 내려갔습니다. 금리가 높은 환경에서 실적이 약한 성장주는 버티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장주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실적이 가르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겹쳐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핌코가 맞더라도 엔비디아처럼 AI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은 버틸 수 있습니다. 골드만이 맞더라도 토스트처럼 실적이 약한 종목은 인하가 와도 반등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연결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빠져나간 자리를 보면 답이 보입니다. 반도체, 2차전지, 증권주. 금리에 민감하고 외국인 비중이 높은 종목이 집중적으로 맞았습니다. 핌코 시나리오가 계속되면 이 섹터의 매도 압력은 더 커집니다. S-오일이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에너지 방산주가 상대적으로 버티는 환경입니다. 골드만 시나리오에서는 반대입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원화가 싸지니까 돌아올 이유가 생깁니다. 환차익까지 붙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입니다. 오늘 빠진 만큼 반등 탄력도 큽니다. 그러면 나는 지금 뭘 해야 하느냐? 포지션별로 정리하겠습니다. 현금을 들고 계신 분 급하게 들어가지 마십시오. 지금 슈퍼코어가 0.45%입니다. 다음 달에도 이 숫자가 유지되면 금리 인상 기대가 더 올라가고 달러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가속됩니다. 진입 직후에 환율과 수급 두 가지에 동시에 맞습니다. 반대로 슈퍼코어가 0.3% 이하로 내려오면 금리 인하 기대가 살아나면서 달러가 약해지고 외국인이 돌아옵니다. 그때 들어가면 환율과 수급이 동시에 내 편입니다. 한 달 기다리는 게 비용이 아니라 보험입니다. 주식을 자기 돈으로 매수하신 분, 매수 근거를 점검하십시오. 실적을 보고 사셨으면 어젯밤 CPI가
그 근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웰스파고가 CPI 당일에 엔비디아 목표가를 올린 게 이 논리입니다. 분위기를 보고 사셨으면 지금이 점검 시점입니다. 빚을 내서 사신 분, 이건 CPI와 무관합니다. 반대 매매 라인을 확인하십시오. 반대 매매란 주가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증권사가 강제로 내 주식을 팔아버리는 겁니다. 그 기준선이 어딘지 오늘 확인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적립식 투자자. 기존 계획을 유지하십시오. 적립식의 힘은 타이밍이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추가 매수를 고려하신다면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 이번 달 3분의 1, 다음 달 숫자 확인하고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누십시오. 지금 숫자가 어느 쪽으로 갈지 아직 안 끝났으니까요. 달러 자산 보유자, 달러 인덱스 98 위에 있는 동안은 비중을 유지하십시오. 달러 MMF, 그러니까 달러로 된 초당이 채권에 넣어두는 상품이 있는데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 이자가 붙습니다. 97 아래로 내려오면 그때 일부 원화 전환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슈퍼코어 0.45%는 경고 신호입니다. 근데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은 떨어지고 있고 핵심 상품 물가는 제로입니다. 불이 붙은 곳과 안 붙은 곳이 갈라져 있다는 건 아직 국지전이지 전면전이 아닙니다. 이 국지전이 전면전으로 번지느냐, 여기서 멈추느냐, 그건 다음 달 슈퍼코어가 결정합니다. 지금은 베팅할 때가 아니라 확인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확인할 게 4가지입니다. 첫째, 슈퍼코어 0.45% 이상 유지 여부. 둘째, 내일 나오는 PPI, 서비스 생산자 물가가 올랐는지. 셋째, 10년 국채금리 4.5% 돌파 여부. 넷째, 달러 인덱스 98 위에서 버티는지. 이 4가지 중 3개 이상이 핌코 방향이면 방어 모드를 유지하시고 3개 이상이 골드만 방향이면 그때 진입 타이밍을 잡으시면 됩니다. 이 숫자들 확인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미국 CPI 검색하시면 됩니다. 기사 제목에서 근원이 아니라 슈퍼코어를 찾으십시오. 10년 국채와 달러 인덱스는 investing.com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이 2개만 즐겨찾기 해두시면 매일 확인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 매수 근거가 아직 살아있는지, 그리고 지금 불안한 게 숫자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숫자 때문이면 이 영상의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감정 때문이면 포지션이 감당 범위를 넘었다는 신호입니다. 숫자가 좋게 나와도 잠이 안 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맞는 판단일 수 있습니다. 이건 손해가 아니라 내 크기에 맞추는 겁니다. 정리합니다. 헤드라인 3.8%에 겁먹지 마십시오. 근원 2.8%에 안심하지도 마십시오. 슈퍼코어 0.45%를 찾으십시오. 에너지 빼고, 식품 빼고, 집값까지 빼도 서비스 물가가 올라가고 있느냐. 이게 금리의 방향이고 내 계좌의 방향입니다. 앞으로 CPI가 나올 때마다 습관 하나면 됩니다. 헤드라인 숫자를 넘기고 슈퍼코어부터 찾는 겁니다. 그 숫자의 방향이 뉴스를 읽는 사람과 뉴스에 읽히는 사람을 가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수요일 PPI까지 기다릴 건가요? 아니면 어젯밤 숫자만으로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숫자가 나오기 전에 베팅하는 건 도박입니다. 숫자를 한 겹 벗겨서 읽는 게 투자입니다. 근데 이번 주는 CPI가 끝이 아닙니다. 금요일에 연준 의장이 바뀝니다. 34년 만에 최대 분열 상태에서 새 의장이 앉으면 첫 번째로 할 일이 뭘까요? 그리고 그 전날 트럼프와 시진핑이 베이징에서 만나는데 거기서 나올 한마디가 유가와 반도체의 판을 동시에 뒤집을 수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알고 싶은 종목이나 경제 이슈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구독, 알림 설정까지, 경제적 자유까지 같이 가보겠습니다.